반갑습니다. 2015년도 숙명여대 논술 대비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는 논술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제도 어렵고요. 주어진 시간 안에 2000자를 쓰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이게 별도의 주제죠. 공통문항과 인문문항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자연계 학생들도 그래서 결국은 인문문항, 공통문항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변별될 수 있는 어떤 논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숙명여대를 그래서 준비하는 친구들은 처음에 보면 기겁을 해요. 어우, 무슨 연세대 논술 문제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막상 논제를 보시면 논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의외로 천자를 채우는 데는 그다가 어렵지는 않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찾다 보면 천자를 쓸 수 있는 어떤 구성을 충분히 마련해낼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이제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시험이 끝나고 바로, 수능 시험이 끝나고 바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2, 3일 뒤에 바로 일요일날 시험을 보잖아요. 따라서 준비할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준비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숙명여대 논술을 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숙명여대 논술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자, 1번 문항, 2번 문항 제가 미리 판서를 해놓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 천자, 2번 천자입니다. 2시간. 논제 잠깐 보죠. 논제를 보시면 가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가나에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하여 다의 관점에서 비판하시오. 그죠? 그럼 크게 내가 답해야 될 게 뭐가 있나요? 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것 1번. 그죠? 다의 관점에서 가나에 나타나는 문제를 비판하는 것 2번. 자, 간단합니다. 천자를 씁니다. 천자를 쓰면 어떻게 하면 되지? 자, 공통점과 단순하게 생각해, 단순하게. 공통점과 차이점 밝히는 거 500자 쓰자. 그죠? 그 다음에, 다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거 500자. 그죠? 근데, 문제를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죠? 가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가나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네요. 이 문제의 관건은 어디에 있나? 딱 보면, 가나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에 있습니다. 자, 천자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연결이 돼? 가나가 연결이 되잖아. 그럼 나는 가나를 얼마나 잘 독해할까?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죠? 가나. 여기서 지지고 볶고 뭔가 나와야 되겠구나. 그러면 논제를 딱 보는 순간 가나를 잘 읽어내는데 변별 포인트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시는 게 좋겠네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라. 자, 일반적으로 가나를 비교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지. 공통점과 차이점, 이렇게 묻지 않죠. 그죠? 근데 이렇게 물을 때는 각각에 해당되는 답들을 정확히 써줘야 돼. 그러면 질문을 쪼개보죠. 공통점 써야지. 그죠? 차이점 써야죠. 그죠? 차이점도 1개, 2개인지, 3개인지, 4개인지. 자, 밝히라고 했으니까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야 됩니다. 그죠? 이 밝히는 부분을, 자, 분량상 치면, 뭐, 공통점을 한 200자, 차이점을 한 300자, 뭐, 이렇게 잡든지, 아니면 공통점 200자, 차이점 200자를 잡든지, 그죠? 자, 중요한 건 이런 문제가 나올 때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제시문을 요약하는 형태로 씁니다. 가는 이러이러한 내용이고, 나는 이러이러한 내용이고,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다. 이런 형태로 쓰는 것도 나쁘진 않다. 틀린 건 아닌데, 요약의 느낌이 나도록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 가나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물었잖아. 문제. 그냥 학생들의 특징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가나 요약하면서 공통점 차이점 써요. 그러면 변별되는 글이 안 나오죠. 문제가 뭘 묻고 있습니까? 가나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비판하라 그랬으면, 자, 글이 이게 연결이 되려면 여기 딱 잘 넘어가려면 뭘 해야 돼? 문제와 관련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야죠. 그죠? 문제와 관련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네. 자, 그럼 문제. 자, 문제가 뭐다? 정확히, 개념적으로 개념화를 해야지. 개념화. 논제가 딱 시키는 대로 개념적으로 딱 집어서, 하나에는 공통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타난다. 공통적으로 어떤 문제죠?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발생하는 오류들, 그죠?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익숙한 방향으로 사고하는 거. 사고에서 발생하는 어떤 오류도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문제를 정확히 개념화하는 것이 글 전체를 딱 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숙명여대 문제는 별로 안 어려워요. 안 어려운데 뭐가 어렵냐? 논제가 어려워요. 논제를 잘 이해를 못해, 학생들이. 그러면 논제 이해하는데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논제에서 요구하는 것만 차근차근 답해도 좋은 글이 나온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의 관점에서 비판하자. 마찬가지입니다. 다의 관점에서. 그럼 다의 관점이 가나에 나타나는 문제도 정확히 찾고, 다의 관점 정확히 찾고, 그죠? 비판하는 거 찾고. 이렇게, 자, 노란색으로 칠한 건 어때요? 글 전체의 뼈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입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비판하시오. 그러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부분과 비판하는 부분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것. 천자를 일관된 흐름으로 쭉 쓰는 한편의 완성된 글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칠한 것들은 뭐죠? 빨간색으로 칠한 것들은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핵심되는 내용들. 결국 이 문제를 푸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가나에 나타나는 문제들. 자, 정확히 개념화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뭐죠? 1번이 여러분들한테 사고를 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어떤 문제 상황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포착해 주셔야 돼요. 문제 상황을 정확히 포착하면서 그 문제 상황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쓰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논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답하기만 하면 된다. 자,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찾는 거다. 자, 그러면 숙명여대 문제를 딱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풀어야 되느냐? 이 천자를 일관되게 쓸 문제 상황이 뭘까? 요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좀 써보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2번 봅시다. 2번. 왜 일을 해야 하는가? 숙명여대 문제 사실은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좋은 논술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숙명여대는 학생들이 진짜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을 줘요. 그냥 쓸데없이 쓸데없이 뭔가 어렵거나 그렇지도 않고 뭔가 학생이라면, 고3 학생이라면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을 낸단 말이죠. 2번 문제 보세요. 왜 일을 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과 관련해서. 자, 논제에서 이런 힌트를 줬죠. 힌트.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가나 다를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것과 관련해서 정리정돈을 하셔야 되겠다. 가의 서술자 나의 기술된 어떤 직장인들이 보여주는 태도를 비교 분석하라. 자,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건, 왜 일을 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가나를 비교 분석하는 거 한 덩어리네요. 그죠? 다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거 또 한 덩어리네요.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보시면 크게 천자를 쓰는 데 있어서 어떻죠? 비교 분석하는 거 한 덩어리. 그죠? 평가하는 거 한 덩어리. 크게 두 덩어리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글이라고 하는 거, 논술 시험을 보는 글이라고 할지라도 완결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완결성. 요거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 뚝뚝 떨어지는 두 편의 글이 아니라 한 편의 일관된 글을 어떻게 이 연결되려면 마찬가지로 문제 상황이에요. 여기서 문제 상황을 논제 안에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죠. 뭐죠?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왜 일과 관련해서. 일이 도대체 뭔가? 일하는 것의 의미는 뭔가? 왜 사람들은 일을 하는가?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비교 분석하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어떤 점에선 타당하고 어떤 점에선 타당하지 않은지를 따져줘야죠. 자, 논술 문제에서 그래서 이런 뼈대를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자, 논제에서는 뭘 요구하는지 차근차근 봅시다. 그러면 서술자 그죠? 직장인들. 그러면 어떤 서술자고 어떤 직장인들이 나타난지 이 태도를 간단 명료하게 분명하게 딱딱딱 떨어지도록 써주셔야 됩니다. 비교 분석하라. 자, 비교면 비교고 분석이면 분석이지. 왜 비교 분석하라는 말을 쓰죠?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분석, 이런 말이 나올 때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숨겨진 것. 여러분들 설명하세요. 분석하세요. 왜 시켜요? 뻔히 보이는 걸 설명하라고 안 하죠. 거기에는 뭔가 숨겨진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태도를 보여요? 태도.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다. 그 태도를 취할 때는 뭐가 있죠?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나 원인이 있습니다.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이 직장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데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나 원인들이 뭐 같거나 다르겠지. 비교해보면. 그죠? 어떤 태도를 취하는 상황의 조건이 다 같거나 다를 수도 있고요. 그죠? 분석하라고 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이면적인 것들 챙겨주셔야 된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의 관점에서 평가하라. 평가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비판하세요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타당한 면도 있고 타당하지 않은 면도 있을 겁니다. 따져주셔야 돼요. 즉 평가라고 했을 때는 O도 있고 X도 있어. 그죠? 따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 분석하고, 그죠? 다의 관점이 뭔지를 명확히 제시를 해줘야 돼. 이건 여러분은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평가하라. 평가하면 어때요? 타당한 면도 있고 타당하지 않은 면도 있으니까 어떤 기준에서 평가했는지를 정확히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 보니까 어떻습니까?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1, 2, 3, 4, 5 빨간색 칠한 거 보니까 어때요? 찾아야 될 게 상당히 많죠. 학생들이 천자라서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논제에서 묻는 말이 상당히 많아요. 논제에서 묻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묻는 걸 차근차근 답하면 기본적으로 7, 800자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이제 살을 붙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살을 붙이면 천자가 되죠.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숙명여대 논제가 지금 2015년도 모의논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모의논술 문제인데, 뭐, 과거에도 이런 형태로 계속 나왔잖아요. 거의 이게 2009년부터 아마 이런 형태로 바뀐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논제를 최대한 뜯어서 봐라. 논제의 질문을 최대한 쪼갤 것. 논제의 질문을 최대한 쪼개서 뜯어놓고 일단 다 찾아야 돼요. 다 찾잖아. 그러면 천자 충분히 채운다. 알겠죠? 무슨 뜻인지. 자, 이 쪼개는 과정에서 딱 뜯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명확하게 각각의 포인트를 정확히 잡아야 된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딱 쪼개면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명확하게 개념화하자.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개념화하자. 세 번째. 제시문과 제시문들 사이의 관계들을 묻습니다. 숙명여대는 항상 어떤 제시문과 어떤 제시문들 사이의 연관성 속에서 답을 해주기를 요구합니다. 똑같은 문제 상황에서 가가 취하는 태도와 나가 취하는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똑같은 문제 상황에서 다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문제 상황에 취하는 각각의 제시문들의 어떤 차이, 연관성을 고려하라. 이 말은 내가 왜 쓰냐? 문제에서 비교하세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세요라는 말이 설령 들어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시문 사이에 연관성을 보여주면서 글을 쓰세요.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글이 된다.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자, 천자입니다. 천자는요, 의외로 만만치 않다. 자, 질문에 대한 답만 하면 딱 700자에서 800자 나오는데 나머지 200에서 300자가 합격과 불합격을 가릅니다. 이 200에서 300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해석이 있습니다. 해석. 문학 작품이 됐건 도표가 됐건 그래프가 됐건 해석이 있습니다. 해석. 제시문들을 있는 그대로 갖다 쓰지 말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시문에 들어있는 개념으로, 그죠? 충분히 의미 있는 해석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석. 이 해석한 결과가 논제에 대한 어떤 답,
질문에 대한 답과 연결될 때 뭔가 뽀대가 난다. 그럴 때 좀 더 완벽한 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완결성. 자, 천자기 때문에 완결성을 요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완결성은 뭐였죠? 요겁니다. 요거. 자, 질문의 큰 핵심되는 뼈대. 그죠?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비판하라. 그죠? 비교 분석하고 평가하라. 이것들을 연결시키는 완결성. 자, 이 완결성 어디서 찾아요? 문제 상황에서 찾자. 일관되게 문제 상황을 딱 잡으면 어때? 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비교 분석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평가해야 되겠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비판을 해야 되겠구나.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요 5가지를 머릿속에 꼭 넣어두고 숙명여대 논술 시험을 보러 가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숙명여대 논술 문제는 깁니다. 2000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눅이 들고 겁나서 대충 준비하고 그냥 시험만 보는데 의의를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또박또박 쓰세요. 또박또박 쓰고 거기에 어떻게 살을 붙일까? 아, 어떤 문제 상황과 관련해서 천자를 일관되게 쓸까? 요 2가지만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고 시험을 보러 간다. 확실하게 변별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때요? 제 설명 잘 이해되시나요? 숙명여대 논술 문제 나름대로 남은 기간 동안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서 그렇게 차근차근 대비를 하시면 되겠다. 혹시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나 이런 혼자서 불안하다 싶은 친구들은 학원에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신청하시면 제가 최대한 질의응답 꼼꼼하게 하면서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 2015년도 논술 대비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